그런데 9월 들어서 달러 인덱스가 갑자기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거 시장에 무슨 일이라도 있을까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달러가 다시 미쳤다. 지금이라도 달러를 다시 사야 할까?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채널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달러와 금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의 이런 영상을 보시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달러를 사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달러를 팔아야 할까요? 이런 댓글요. 그런데 저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 의견은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이라도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담아서 달러를 어떤 식으로 투자해야 될지 영상 중간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 6월 경제위기 대비책 달러가 아닌 금에 주목하자 이 영상을 시작으로 달러와 금에 대한 여러 가지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달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지 않았는데요. 오랜만에 다시 달러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달러에 직접 투자를 하시는 분, 그리고 금 투자를 하시는 분, 미국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 한국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 모두에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달러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달러가 오르면 다른 대부분의 자산은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경제위기 때마다 달러의 급격한 상승을 경험해왔습니다. 2001년도 IT 버블, 2008년도 서브프라임 경제위기,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사태까지요. 그리고 최근에 달러가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의 제목을 달러가 다시 미쳤다, 딸따미 이렇게 잡았습니다. 최근에 달러가 다시 미친 현상, 이 현상을 제대로 체크하기 위해서는 달러가 일반적으로 왜 오르는지 이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달러가 오르는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과거 영상에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려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주 간단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미국의 성장이 세게 나오면 미국에 투자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화폐를 팔고 달러를 매수하기 때문에 투자 자산인 달러가 강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경제 위기가 올 경우에는 사람들은 모두 현금만 찾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대출의 상당 부분이 달러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사람들은 안전자산인 달러만 찾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 그리고 유동성 축소 이슈가 있을 때마다 돈의 값인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기축통화인 달러의 가치 역시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위기 때 안전자산으로서 달러의 가치가 103까지 급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연준의 무제한 양적 완화로 인해서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93 부근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8월 24일 파월 연준 의장은 잭슨홀 미팅에서 평균 물가 목표제를 채택한다고 밝히면서 달러 인덱스가 더더욱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평균 물가 목표제 AIT에 대해서는 여러 유튜버들도 설명을 드렸고 저도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히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제로금리를 앞으로 더 오랫동안 유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로금리를 앞으로 더 오랫동안 유지하면 달러 인덱스는 더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잭슨홀 미팅 이후에 달러 인덱스는 지속적으로 하락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9월 들어서 달러 인덱스가 갑자기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거 시장에 무슨 일이라도 있을까요? 앞서 설명드린 달러가 오르는 경우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그 중에서 첫 번째와 세 번째 경우가 작용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시중에는 금리 인상, 유동성 축소 이슈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더 추가적인 금리 인하 그리고 더 추가적인 유동성 확대를 원했는데 파월 연준 의장이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발언을 하지 않자 사람들은 실망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가 상승한 것이고요. 제가 이것에 대해 아주 잘 정리가 된 칼럼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컴퍼니라는 곳에서 나온 칼럼인데요. 연준의 평균 물가 상승률 목표제 도입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잭슨홀 미팅에서는 파월 연준장이 AIT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제로금리를 유지할게. 그런데 언제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할게. 이 말은 하지 않았죠. 그저 완만하게 2%를 상회하는 물가 상승률을 용인한다고 했을 뿐입니다. 구체적으로 3%까지 용인하겠다, 4%까지 용인하겠다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잭슨홀 미팅이 열리고 나서는 사람들은 그래 연준 장기간 제로금리 하겠네 이런 식으로 방심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했는데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아닌 거죠. 어라 파월 이게 뭐야? 너 그냥 왜 밋밋하게 그냥 AIT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말만 해?
우리에게 뭔가 구체적으로 말을 해줘. 이런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매우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너네 배고프지? 우리가 앞으로 너희에게 적당히 배가 부를 정도의 밥을 계속 제공할게. 이 말을 들은 여러분은 매우 안심했습니다. 지금 배가 고파 죽기 일보 직전인데 밥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조금 이상한 거예요. 하루에 몇 끼를 줄지, 한 끼를 줄 때 반찬 몇 개를 줄지 이런 것을 정해주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시 정부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우리를 그냥 배부르게 한다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말을 좀 해줘. 지금 미국의 상태가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연준에게 항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요. 추가적으로 달러가 오르는 다른 이유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인 미국의 성장이 나오면 투자 자산인 달러가 강세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 세계의 경제가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의 상대적인 성장이 나오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처럼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발생한 상태에서 미국만 아주 살짝 상대적으로 성장이 더 세게 나오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 선뜻 투자를 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아주 살짝 더 나오게 된다면 대부분의 스마트머니가 달러로 쏠리겠죠. 그런데 미국 경제가 진짜로 좋으면 사람들은 달러를 매수해서 이 돈을 가지고 미국 주식을 사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경제가 좋지 않잖아요. 그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살짝 좋을 뿐입니다. 그것도 일시적으로요. 어쨌든 이런 상태에서는 사람들은 단순히 달러를 현금 형태로만 보유하고자 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나라에 비해서 미국이 상대적으로 성장이 세게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유럽입니다. 이것은 1유로당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그래프가 상승할수록 유로는 강세, 그래프가 하락할수록 유로는 약세란 말입니다. 코로나 보조금 합의 이후 유로화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8월 말부터 유로가 갑자기 약세로 전환했습니다. 유럽에 무슨 큰 문제가 있었을까요? 먼저 독일의 산업 생산을 보겠습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 이후에 독일은 재빠르게 산업 생산을 회복해왔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에 발표된 7월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고작 1.2% 증가됐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독일의 경제 회복에 대해서 약간은 의구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어라? 독일 너네 지금 경제 회복되는 거 맞아? 조금 이상한데? 다시 예전처럼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유럽에 쏠리는 투자 자금이 조금씩 이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로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ECB에서 난처한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국의 화폐가 강세로 전환되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 회복에 지장이 있겠죠. 예전에 엔화가 강세일 때 한국에서 원화 약세가 유발되면서 자동차, 화학, 정유, 차화정 같은 수출주가 강세를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죠. 유로화가 약세로 전환이 되어야만 유럽의 수출이 잘 되면서 경제 역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특히 8월 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AIT를 채택함으로써 달러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유로화는 더 강세가 되는 거죠. 안 그래도 유로화가 세서 힘든데 이거 유로화가 더 강세가 되게 생겼네요.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 ECB는 계속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열릴 ECB 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유럽도 미국 따라서 AIT를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럽에서도 좀 더 제로금리를 장기간으로 가져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겠죠. 이미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마이너스 금리를 길게 가져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어쨌든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에 유로화가 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달러 강세를 유발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AIT를 채택하고 제로금리를 장기간 유지하면서 시중에 돈을 꾸준히 풀면 유럽의 경제가 살아나면서 다시 유로화 강세, 달러 약세가 유발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10년 동안 유로화 환율 차트를 보겠습니다. 유로화 환율은 계속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즉 유로화는 약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최근에 유로화 강세 역시 약간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여기에서 유로화 강세, 달러 약세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유럽에서 뭔가 대박 산업이 터져야 됩니다. 지금 유럽에서 밀고 있는 전기차, 수소차 이런 데에서 큰 한방이 터지거나 아니면 유럽도 뭔가 플랫폼 산업 이런 것을 하면서 미국을 능가하는 기업을 하나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봅니다.
이 말만 들으면 앞으로 유로화의 강세를 통한 상대적인 달러 약세를 유발시키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지금이라도 달러를 사야 할까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이라면 굳이 달러를 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흥국에 비해서 한국 돈 원화는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존에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굳이 달러를 팔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달러는 궁극의 안전자산입니다. 그동안 달러에 투자했던 기회비용도 있기 때문에 5년이든 10년이든 앞으로 다가올 경제 위기에 대비해서 기존에 달러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자산의 일정 비중 달러를 가지고 갈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지금 현재 포지션을 꾸준히 지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앞으로 달러 인덱스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유로화가 달러를 이기지 못한다면 달러는 이대로 급등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격을 떨어뜨릴까요? 이에 대해서는 좀 전에 설명드린 컴퍼니에 기고된 칼럼을 하나 살펴보면서 정리드리겠습니다. 이 칼럼이 매우 좋더라고요. 하지만 상존하는 불확실성은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 심리를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은 시간을 앞두고 평균 2%나 완만한 물가 상승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연준이 AIT를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불확실성을 안고 그냥 이대로 끝내버리면 연준 입장에서는 AIT를 시행하나 마나입니다. 예를 들어 2019년도에 연준이 3차례나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 효과를 크게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파월 연준 의장이 뒤끝 있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사람들은 금리 인하를 했다. 이 팩트보다는 어라 파월 연준 의장 앞으로 금리 인하 안 할 거야? 이 뒤에 말에 포커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월 의장이 이대로 끝내버린다면 AIT는 하나마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기대 물가를 자극하는 AIT 정책은 필연적으로 QE가 동반되어야 한다. 이것은 제가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AIT란 물가 상승률을 용인한다는 것입니다. 물가 상승이 일어나도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 제로금리로 유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미국 경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실질금리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는 시장에서 실질금리를 제자리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명목금리를 낮춰야 됩니다. 명목금리가 뭔가요? 기준금리나 채권금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준금리나 채권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연준은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하거나 아니면 YCC 같은 정책을 통해서 채권 금리의 상단을 막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즉, 연준은 추가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로 칼럼은 마무리됐습니다. 새로운 정책 목표가 발표된 만큼 AIT죠. 자산시장은 9월 연준 회의에서 구체적 방안을 듣기를 원할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에도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줄까요? 아니면 이번에는 고집대로 자기 주장을 밀고 나갈까요? 그의 한마디에 따라서 앞으로 투자 자산의 방향이 바뀔 거라 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